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셈법이 달라서 결의안 채택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 모시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이 캐리 장관의 방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는데 의견차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난 6일 이제 북한에서 수소탄 핵실험을 한 이후에 약 20여일 동안 각국의 정상, 외교장관 그리고 육자회담 수석대표 심지어는 차관들이 도쿄에서 모여서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모두 다 결집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27일 날 있었던 미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 캐리 장관과 왕이 장관의 그런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하이라이트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북핵 문제를 풀기에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장관들은 어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그런 강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해법이 달랐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강력한 그런 제재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 차원을 떠나서 북한이 이 회담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재안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광물 수입을 이제 중국이 중단해라. 그리고 중국이 현재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원유를 또 중단해라. 그리고 강도 높은 금융 제재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캐리 장관은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왕이 부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되고 비핵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이 3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화와 협상에 있어서 일단 북핵 문제는 오로지 이 문제만으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만이 풀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캐리 장관과는 굉장히 서로 의견차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약 정오쯤에 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할 예정이었었는데요. 무려 한 4시간 가까이 굉장히 회담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 마라톤 협상 끝에도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미중 간의 외교장관은 회담은 결국은 결렬된 그런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대북 강경 제재를 놓고 한미일 그리고 중러 간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물론 이제 4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국제사회가 굉장히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서로 단결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수소탄 핵실험 이후에 특히 이제 미중 간의 G2 간에 동북아에서 어떤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는 북한을 놓고 미국과 중국에 바라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해법 자체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동아시아, 아시아 회귀 전략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거의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 그런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로 와서는 여태까지 동아시아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그러한 주도권을 이번에 북핵 문제를 통해서 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 간에 있어서 굉장히 일치된 의견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해법도 역시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법만큼은 미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만이 해결을 하자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거의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정부가 내놓은 5자 회담 그러니까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만 모여서 회담을 진행하자는 우리 정부의 안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해법 그리고 5자 회담에 대한 반대 입장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일치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입장들을 놓고 결국은 중국, 러시아 또는 그 주변에 이제 북한까지 그리고 한미일 이 세 나라 간 그러니까 3대 3의 서로 다른 진영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냉전 체제가 아니냐 이런 네. 비유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이런 그 차원이 아니고 북한을 동조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싸움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울러서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같으면은 약 한 20여일 정도면은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었는데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이후에 지금 2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안 자체가 현재 윤곽을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소탄에 가진 그런 위력도 큰 만큼 네. 그 해법도 더더욱 찾기 어려운 것이 현재 북핵 위기의 실상입니다. 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좀 차가워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특징적인 거라면은 그동안의 그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표현을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한중 간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상호 방문하면서 굉장히 많은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왔는데 북한에서 수소탄 핵실험을 한 이후에 과연 중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까웠던 동맹 국가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이고요. 실제로 또 중국에서 관영 언론 스스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의 동맹 관계를 의심할 정도의 어떤 그 부정적인 내용의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중 동맹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시험대를 떠나서 이미 서로에게서 굉장히 서운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번에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지 않는다면은 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동안에 북한의 핵 문제를 계속 해법을 찾아왔었는데요. 이 남북 관계 역시도 표류를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이 한중 관계를 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절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한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현재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잇따라서 북핵 외교통을 급파하는 등 어떤 외교전을 돌입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중국으로 갔고요. 박명국 부상이 29일에 러시아로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방문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최선희 부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김계관 제1부상이나 또는 그 한성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북핵 문제를 최전선에서 나서서 지휘를 했고 또 활동을 했던 북한에 있어서 몇 명 안 되는 북핵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28일에 최선희 부국장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서방 언론에 이제 포착이 됐었고요. 이 언론의 과연 분석은 최선희 부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 외교부의 어떤 간부들,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제3국을 가기 위한 차원인지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최선희 부국장의 위상이 그동안에 북한의 핵 문제를 가장 중심에서 어떤 거론해왔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러한 그 핵 라인을 핵 문제를 거론했던 또는 그동안에 취급해왔던 인물들을 만난다면은 이번 그 북핵 문제가 터진 이후에 북한의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방문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북중 간에는 굉장히 밀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행보 자체가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최선희 부국장의 동선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그 외교 라인과 이번에 그 북핵 문제에 따른 해법을 논의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박명국 부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죽은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교부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그동안에는
유엔 대표부나 또는 그 북핵 사자회담 등에서 굉장히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계관이나 강석주 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요. 초고속 승진을 해서 이제 부상이 됐고 북한의 그런 그 사자회담뿐만이 아니라 육자회담, 1차, 2차 회담에 나와서도 실제 그 회담에 나와서 북핵 문제를 논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명국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밤에 이제 모스크바 현지에서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경제 협력 문제 또는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조약 문제 이런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네. 부상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예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러시아를 방문한 목적은 경제 문제나 또는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 문제에 관련될 것일 수는 있지만 박명국 부상 자체가 그동안에 사자회담과 육자회담 등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또는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 측과도 특히 지금 현재 유엔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핵실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기 전엔 중국이나 미국 등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했을 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요한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또 시기는 글쎄요. 이 유엔 결의안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외신에서는 네. 뭐 일주일 이내도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 그러니까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이런 그 위성 발사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는 수차례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서해 위성 발사장을 통해서 발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위성을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포착이 되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발사 준비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가리는데요. 최근에 약 50m 정도의 가림막을 발사장 주변에 설치한 것이 위성의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 일단은 그 많은 차량이나 또는 철도 그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봐서는 현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그런 가능성과 연관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현재 정보 당국의 이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언제 발사를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 정보 당국으로서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에서는 그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통보를 하고 핵실험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예고도 없이 바로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당국을 그냥 굉장히 혼돈 상태에 빠뜨렸었거든요. 심지어는 과연 어떤 북한의 폭발력의 진앙지가 어디냐, 인공지진의 진앙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던 그런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미사일도 북한에서 맘만 먹은다면은 오히려 이제 충격요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은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점이나 그러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제에 전격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정보 당국의 판단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이전후라 하면은 유엔 차원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많이 압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보리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반발하는 차원에서 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안보리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그 미사일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이 될지 그 후가 될지는 전적으로 이제 북한의 판단에 또는 결정에 달린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발표를 했다가 다시 이제 배달판에는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 사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그 동안에는 그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주로 이제 미국의 그 책임자들 선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언급이 됐었고요. 심지어는 그 록히드 마틴사 그러니까 이 사드의 제조 회사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는 인물도 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언급을 했다가 대부분 곧바로 다시 발언을 취소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고 빠지는 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런 논의를 해왔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런 그 산무 이런 쓰리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드 배치는 국익과 안보에 따라서 검토할 것이다 발언을 한 이후에 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군사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사드 배치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역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그런 당국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음 주에 논의를 이제는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점까지 거론을 해서 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미 간에는 이 사드 배치가 이제는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정작 오늘 다시 보면은 인터넷판에 보니까 다음 주라는 구체적인 그 발표 시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결국은 인터넷에서 삭제를 한 상황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현재 이 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확인을 안 했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미국 정부도 결국은 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네.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낮다 볼 수는 있지만 한미 간에 지금 현재 북핵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로 미뤄봤을 때는 네. 사드 문제를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의 라인이 가동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론의 동향, 특히 이제 국제사회 그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굉장히 반발이 큰데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협의 채널 가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좀 신중합니다만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있을 수만 없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 선부장이 이제 교통사고로 지난달 사망한 이후에 현재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수소탄 핵실험 이 전국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러한 그 핵실험을 감행하게 된 그 시점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 또 방법에 대해서 예고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이러한 그 북한의 방식이 국제사회에 어떤 그 의도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많이 의문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있는 지인과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현재 그 북한에서 이번에 핵실험을 감행한 시점은 너무 절묘한 어떤 타이밍이다. 어떤 신의 한 수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그리고 굉장히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지금 현재 서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상태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있어서 패권을 놓고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미중 간에 하나의 서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 북한에서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이 러시아 측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일단은 미국과 지금 한국, 일본이 내세운 강력한 그리고 최종적인 그러한 그 제재안이 과연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국제사회 그중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나 지지가 필요한데요. 이게 현재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는 대로 결국은 이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다시 육자회담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될 걸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시 이제는 북한을 육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당근이 많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고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현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이러한 보조가 결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결집이 되고 그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제사회 일치된 움직임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다시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